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오후 2시 반인데 지금 충북 진천에서 저기 충주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김유신 생가도 보고, 그리고 보탑사라는 아주 근사한 목조 탑이 있습니다. 보탑사 3층 탑인데 한 3m 되는 아주 웅장한 탑입니다. 통일대탑이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는 길인데, 조갑제TV에서 연재하고 있는 세계사 산책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세계사 산책을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한 20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영국입니다. 난데없이 충북에서 무슨 영국 이야기 하느냐 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제도는 거의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회, 축구, 야구, 크리켓에서 출발한 야구, 법치, 대부분 우리 현대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제도, 규칙은 영국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명을 살고 있는지를,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국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면은 요사이는 브리튼이란 말하고 같이 취급하는데, 브리튼은 영국,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겠죠. 웨일즈,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브리튼, 잉글랜드, 영국, 이게 좀 뒤죽박죽으로 쓰이고 있는데 잉글랜드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잉글랜드 역사는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있지만은 시저가 기원전 1세기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4, 5세기쯤 되면은 로마가 본토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게르만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영국을 철수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 자꾸 이거 영국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영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로마가 점령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하드리아누스 월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리장성 같은 그 장벽도 지금 남아 있고, 하드리아누스는 기원 후 2세기 때의 로마 왕입니다. 로마 시절에 건축을 제일 많이 한 황제죠. 그때는 보통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성 베드로 사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탄젤로 성이 하드리아누스가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자, 4세기, 5세기 이 무렵부터 로마가 철수한 다음에 지금의 영국 땅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륙에서 앵글로족, 색슨족, 이 사람들은 주로 덴마크 근방에 살고 독일 근방에 살던 게르만족이 건너갔습니다. 색슨족은 지금 독일에서 작센 지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살던 게르만족이 건너갔습니다. 앵글로족, 색슨족이 건너갔다가 서기 한 8세기부터는 노르웨이 쪽에서 바이킹들이 건너옵니다. 바이킹들이 건너오는 게 아니라 약탈을 막 하죠. 바이킹 약탈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한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누트란 왕이 덴마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의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을 통합하는 일종의 대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앵글로족, 색슨족 왕으로 넘어갔다가 영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066년 노르만 윌리엄 공의 잉글랜드 정복입니다.
1066년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1066년에 지금 노르만디에 살고 있던 프랑스 북쪽의 노르만디에 살고 있던 이 노르만이란 말은 북쪽에서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이 덴마크 바이킹이 자꾸 프랑스를 공격을 하니까 프랑스 왕이 노르만디를 떼가지고 여기에서 살으라, 내한테 충성만 맹세하라 해가지고 노르만디 지역을 떼줘버립니다. 그 풍요한 노르만디에서 말을 기르고 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주 용맹한 전사 집단을 만들면서 동시에 선진한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반은 프랑스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말도 프랑스 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잉글랜드로 쳐들어가는 일종의 벤처 기업 비슷한 걸 하나 만듭니다. 곳곳에서 유럽 곳곳에서 용맹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1066년에 쳐들어갑니다. 가을에 한 7,600명이 말을 한 3,000마리 태워가지고 배는 한 200척을 지어가지고 지금 노르만디 북쪽에 있는 항구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영국 왕과 헤롤드 왕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하고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로마 남쪽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결전을 합니다. 하루 만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헤롤드 왕이 데리고 나온 약 7, 8천 명의 앵글로 색손족 귀족 군대죠. 그때는 귀족이 말을 타고 싸웠습니다. 귀족들과 건너간 한 7,000명 이 사람들이 비스듬한 언덕에서 싸웠는데 앵글로 색손족이 그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헤롤드 왕도 그때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를 다스리던 지배층이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지배층이 완벽하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잉글랜드는 프랑스 말을 하는 노르만 기사단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잉글랜드가 만들어지는데 윌리엄 공은 그때부터는 이제 윌리엄 더 콩코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왕이죠. 이 사람은 직함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영국 잉글랜드 왕 윌리엄, 또 하나는 노르만디 공 듀크 윌리엄을 프랑스 말로는 기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에 대해서는 공작이고 잉글랜드에서는 왕입니다. 두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전에 영국의 역사는 유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역사였습니다. 로마, 앵글로족, 색슨족, 바이킹, 노르만. 그러나 1066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은 세계를 침략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영국을 점령한, 잉글랜드를 점령한 노르만 이 지배층이, 전사 집단이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딜 가나 정복에 들어가면은 법치를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기관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도 별로 하지 않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건물을 만듭니다. 교회를 만듭니다.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르만 사람들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를 점령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탈리아 남쪽으로 가가지고 시실리 왕국을 만드는데, 그때도 시실리 왕국을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개방적인 부강한 장사 잘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 노르만에 살고 있던 두 그룹의 기사단이, 하나는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하나는 이탈리아 남부와 시실리를 점령해가지고 동시대에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실리 왕국은 그 뒤에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자,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나서부터 잉글랜드는 국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프랑스 땅에 갖고 있던 노르만을 점점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보르도 지방까지 점령을 하고 해서 한때 헨리 2세 때는 그 노르만 왕조가 다스리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란세제넷 왕조라 그러는데, 지금의 보르도 지방, 노르만 지방,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큰 제국을 만듭니다. 요 시절에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대헌장이죠. 1215년에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대헌장 마그나카르타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그나카르타에 의해서 2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국회, 그리고 하나는 영장제도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귀족들에게 돈을 물리려면은 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나중에 국회가 됩니다. 또 자유민을 잡아넣을 때는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대로 못한다.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구속영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권 그리고 납세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803년 전입니다. 1215년. 그때 왕이 존 왕입니다. 존 왕의 형이 누구냐 하면은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사자왕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는 헨리 2세의 아들인데, 사자왕 리차드가 유명한 것은 로빈 후드란 영화에 소설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사자왕 리차드는 유럽에서 기사도 정신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자왕 리차드입니다. 전쟁은 용감하게 하더라도 평소에는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 사자왕 리차드가 살았던 생애를 소설로도 하고 영화로도 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하나의 흠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자왕 리차드가 이름을 떨친 것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슬람의 살라딘이라는 왕과 여러 번 싸웠는데, 싸움을 하면서도 아주 정정당당하게 했다 해가지고 뭐 수많은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왕 리차드는 영국에서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본거지가 노르만이었어요. 노르만디에서 살았고, 죽고 나서도 노르만디에 묻혔습니다. 그만큼 이 노르만 사람들은 아직도 영국 사람이라기보다는 프랑스 사람이라는 의식이 좀 강했습니다. 노르만의 잉글랜드 점령에 의해서 우선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영어가 바뀝니다. 영어 속으로 프랑스 말이 들어갑니다. 프랑스 말. 주로 행정, 법 이런 거와 관계된, 예컨대 justice, court, beef steak 할 때 beef 뭐 이런 말이 들어가서 단어가 많아집니다. 영어가 풍성해집니다. 오늘날 영어가 세계적 언어가 된 것은 바로 프랑스 말이 거기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수를 헤아려 보면은 25% 정도는 라틴어, 25% 정도는 독일어, 또 25% 정도는 프랑스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글이 최고다 해가지고 한자는 쓰지 않는다, 한글 전용한다, 순수하다, 언어가 순수한 게 좋다고 하는데, 언어가 순수하면 단어가 늘지 않죠. 우리나라 사전을 보면은 70%가 한자어인데,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어가 많은데, 영어는 바로 여러 나라 말이 섞이면서 단어 수가 많아지고 표현력이 풍부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뭐 불란서가 워낙 선진국이니까 궁정어로서는 외교 문서로서는 불란서어를 최근까지 썼습니다만은 잉글랜드에서는 15세기까지도 궁정이나 법정에서 공용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영어를 아는 일반 민중들 수가 많으니까 결국은 불란서어가 그 영어하고 섞여버리고 다시 한 15, 16세기부터 영어가 공용어로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영어의 역사가 바로 영국의 역사죠. 영어의 힘이 없으면 지금 영국과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리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백년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잔다르크가 나오는 백년전쟁. 흔히 백년전쟁을 하면은 사람들이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침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잉글랜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토 회복입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노르만디, 보르도 지방에 있는 것을 다시 되찾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노르만의 잉글랜드 점령과 맥을 같이 하는 전쟁인데, 어쨌든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100년 동안 싸웠는데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활을 로빈 후드도 나오지만 잉글랜드 군대는 활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프랑스군이 많은데도 계속 연전연패하다가 나중에는 파리가 점령되기도 하고 프랑스 왕이 포로가 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잔다르크가 나와가지고 역전을 시키죠. 역전을 시켜서 최종 승자는 결국 프랑스가 이긴 전쟁이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프랑스 사이는 이제 도바 해협을 사이에 두고 국경선이 이제 확정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셔널리즘이라고 할까요? 영국은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의 이 애국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역사에서 또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헨리 8세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8세는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인데, 헨리 8세는 부인을 여러 명을 두고 부인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유명한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에 나오다시피 이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교황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앵글리칸 처치. 앵글리칸 처치를 만들면서 영국이 가톨릭 국가에서 성공회 신교도 국가로 바뀝니다. 그러면 가톨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까지 한 150년 이상 영국에서는 주로 종교전쟁 성격의 정치 혼란이 계속 생깁니다. 이게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게 청교도 혁명이죠. 청교도 혁명, 클롬웰이 지휘하는 의회 군대와 찰스 1세의 군대가 붙어가지고 클롬웰이 이기고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그냥 목을 치는 사건이 17세기에 일어납니다. 영국 역사상 왕을 사형 집행한 것은 처음이고 유럽 전체에서도 처음입니다. 물론 그 130년 뒤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하고 부인을 길로틴으로 죽이는, 그러니까 먼저 왕의 목을 친 영국이 먼저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전쟁이 없으면은 네이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혁명이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No war, no nation state, no revolution, no democracy.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영국이 가장 먼저 왕의 목을 쳤다, 독재자의 목을 쳤다,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1세가 그렇게 죽고 10년 동안 크롬웰이 공화정으로 독재를 하다가 크롬웰이 죽으니까 다시
영국 사람들이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찰스 2세, 찰스 1세의 아들이 집권을 다시 돌아온 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블랙리스트란 말이 바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찰스 2세가 죽고 그 다음 왕이 또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신교도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식의 반란을 일으키느냐, 자기들 힘으로는 약하니까 네덜란드의 왕은 아니지만 네덜란드는 그때 공화국이니까 네덜란드의 국가 지도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당신이 군대를 데리고 잉글랜드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왕으로 환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외침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네덜란드 군대가 한 2, 3만 명 영국으로 넘어와서 구교도 왕을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이 사람이 왕이 되죠. 윌리엄 그리고 부인은 메리 공동왕인데 이때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한다. 왕이 의회가 주권을 갖게 된다. 왕은 의회의 명령을 따른다. 앞으로 전쟁하지 않고 정권을 넘기고 주고받는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게 1688년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 1215년 마그나카르타, 1688년 명예혁명. 그 사이에 약 473년이 흘렀습니다. 즉 영국에서 민주주의는 473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피를 흘리다가 비로소 473년 만에 이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다는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1688년 이후에 영국에서는 정권을 놓고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전통을 만들어내는데 영국에서 483년이 걸렸습니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한국은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대통령이 총 맞아 죽고 퇴임한 대통령은 자살하고 군사 쿠데타가 2번 일어나고 그리고 1987년 직선제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32년 동안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역사 흐름에 비추어 가지고 아직도 이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은 다시 군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민중폭동, 민중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1688년 이후에 영국은 관심을 해외로 돌립니다. 해상 제해권을 놓고 네덜란드와 세 번 싸워가지고 결국 네덜란드를 꺾고 세계 바다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미국에서 영국과 이제 결판을 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주 대륙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주도권을 영국이 잡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지금 퀘벡 지방 그리고 루이지애나 지방에 역시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넘기게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이 식민지를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는
프랑스에서 루이 14세가 절대 왕조를 만들어 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고 국력이 충실하니까 루이 14세가 유럽에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로는 대항이 안 되니까 항상 영국과 손을 잡았어요. 영국,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펴야 18세기의 루이 14세의 프랑스와 대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라이벌 관계는 18세기에 절정을 이루다가 7년 전쟁을 거치면서 식민지 전쟁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도까지 포함해서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7년 전쟁에서 진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그때 돈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전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프랑스는 루이 16세 때인데 이 워싱턴을 도웁니다. 독립운동파를 도웁니다. 7년 전쟁에서 진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승리해가지고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해군을 보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프랑스가 보낸 자유의 여신상이 지금 뉴욕 앞에 서 있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와 미국 간의 이런 아주 깊은 의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의 뼈대를 만든 사람은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죠. 자유의 여신상의 골조는 에펠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보다 150년 뒤에 왕의 목을 쳤는데 이것을 바라보던 프랑스의 영국의 지배층이 프랑스의 대혁명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저렇게 급격한 정치 변화는 안 된다. 역시 영국은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왕의 목을 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반동이 일어나고 또 왕의 목을 친 사람들도 목을 치고 로베스피에르, 단톤 이런 사람들도 죽더니 나중엔 또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황제까지 되는 걸 유심히 지켜보던 영국 사람들이 역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다른 길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국의 보수당입니다. 보수주의자죠. 보수주의자의 하는 일은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것.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정치라야지 하루아침에 뒤엎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피를 흘린다.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정치는 유럽을 석권했습니다. 프랑스형 정치라 하면은 좌우 이념 대결의 정치입니다. 좌우 대결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유래된 것이죠. 좌우 대결을 하면은 그 나라는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갑니다. 이념 대결이기 때문에 바로 프랑스 정치가 공화국을 만들면서 프랑스형 정치를 하는 나라의 공통점이 국기가 3색기죠. 3색기. 그래서 드디어 동생이 하나 생겼습니다. 프랑스란 나라의 정치와 비슷한 정치 행태를 가진 동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혁명, 그게 프랑스 대혁명과 맥이 닿는 것이고 한국의 정치 구도도 요새 보면 좌우 대결이 심한데 이게 프랑스형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30년, 1948년
혁명, 내전 비슷한 게 일어나다가 드디어 1870년에 보불 전쟁으로서 프러시아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프랑스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좌우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 꽃륜 사건인데 1871년입니다. 좌우 대결. 거기서 바로 그 화려한 나폴레옹 3세가 만들다시피 한 그 프랑스의 뒷골목에서 자기들끼리 총질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파리 꽃륜.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문명 국가가 자기들끼리 이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3만 명이나 죽고 죽이는, 이게 바로 좌우 정치의 아주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때도 나폴레옹에 반대되는 연합전선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1815년 6월 워털루에서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꺾고 1815년입니다. 그 뒤에 영국은 팍스 브리타니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대 강국으로서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태양이 지지 않는 대제국을 만들고 해서 평화의 한 100년을 누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크리미아 전쟁이라든지 보아 전쟁이라든지 해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전쟁은 있었지만 한 100년 동안 1차 세계대전까지 100년 동안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되고, 그때 영국에서 만들어진 정치 이념이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이론화한 자본주의, 그리고 무역 개방 정책, 이런 것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면서 오늘날 세계화를 주도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나 이 영국도 결국 도전자를 만나는데 그게 바로 보불 전쟁에서 이긴 독일이죠. 프러시아가 이제 독일 제국이 되는데, 독일 제국이 이제는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프랑스를 젖히고 패권 국가가 되어가지고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력을 증강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산업이 후발 국가이지만은 독일 사람들이 워낙 근면하고 기술이 강하니까 금방 영국을 따라, 그래서 영국 프랑스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데, 이게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국과 한국 간의 인연은 1885년 거문도 점령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거문도 1885년쯤 되면은 이제 조선에도 세계 제국주의 흐름이 하나씩 밀려옵니다. 1882년에 미국과 수교하고 영국과는 1884년에 수교를 합니다. 지금 정동에 있는 영국 대사관은 옛날 공사관 자리인데 그게 원래 정릉이 있던 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릉은 이태조의 후처 왕비 신덕 왕후의 무덤이 있었던데 그걸 지금 정릉동으로 옮긴 자리인데 바로 거기에 영국 공사관이 만들어졌는데 1885년에 영국의 동양 함대가 거문도를, 저 남해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 점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때 러시아가 북쪽에서 남하 정책을 씁니다. 19세기 말이 되면은 영국과 러시아가 대결합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까지 이제 다 점령한 다음에 베링해를 건너가가지고 알라스카까지 점령하는 일대 팽창기를 맞았는데 울지 않는 항구를 따라서 계속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조선을 먹겠구나,
영국이 보니까 러시아가 조선을 먹겠구나, 우리가 먼저 점령하자 해가지고 금운도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시에 사실상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청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하니까 청나라가 막 말립니다, 영국한테. 그래서 영국이 그 한 2년 뒤에 금운도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영국과 조선의 인연인데, 그 뒤에 영국은 우리 조선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합니다. 즉, 러일 전쟁 때 영국이 일본 편을 듭니다.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일본이 러시아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가만히 주변을 살펴봐도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 이기겠다 해서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거점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일본하고 손을 잡습니다. 영일 동맹을 믿고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이 러시아와 싸웁니다. 여순 요새를 함락시키고 만주의 봉천에서 러시아 육군을 이기고, 드디어 1905년 봄에는 발틱 함대, 저 페테스부르크에서 출발해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오던 30몇 척의 발틱 함대를 대마도 건너에서 맞아가지고 전멸시키는 대마도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바로 그날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됐죠. 러일 전쟁은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이김으로써 1905년에 을사늑약, 1909년에 한일 합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정책이 대한제국의 운명을 결정했다. 러일 전쟁은 우리로서는 통한의 전쟁인데, 그러나 아시아에 있던 나라들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는 걸 보고는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 황인종이 백인종 할 때도 이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인도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당시에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하나의 격려가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똑같은 전쟁이라도 한국에는 불행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독립전쟁의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영국과 한국의 인연은 그 뒤로는 6.25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6.25 때, 6.25가 나자 제일 먼저 참전을 선언한 게 물론 미국인데, 두 번째가 호주입니다. 호주가 공군기를 보냈습니다. 호주가 영연방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그리고 영국, 이렇게 해서 영연방군이 한국에 참전한 병력이 한 1개 여단쯤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전사자도 영연방 전사자가 한 1000명 넘습니다. 1000명. 가평에 가면은 그 전적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스트 대대라는 영국군이 중공군과 싸웠던 전쟁, 1951년 봄에 있었던 설마리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글로스트 대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전투를 다큐멘터리로 쓴 책들이 들어 나옵니다. 마지막 한방까지라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영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너픽션의 마지막 장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To the Last Round인가 하는 책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로스트 대대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전쟁은 기억하기도 싫다, 춥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해가지고 한국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처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환영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환영 행사를 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1년 동안 한국 전선에서 싸워서 자유를 지킨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은 그 저자와 인터뷰하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의 한 1년 정도를 한국에서 싸워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바친 셈인데,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희생해서 자유를 지켜주었더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주었다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066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영국 하면은 젠틀맨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젠틀맨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14세기 무렵에 영국 사회에서 정의가 된 게 있다고 합니다. 젠틀맨, 신사는 뭐냐? 성실, 자유, 자애, 용기. 성실, 자유, 자애, 용기의 4개의 덕목 중에서 2개 이상을 가진 사람을 신사라고 한다. 성실한 사람이 용기가 있으면은 그 사람도 신사다. 성실한 사람이 용기는 없지만은 자비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신사라고 볼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이 자유롭지도 않고 뭐 용기도 없지만은 자유분방하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신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측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